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청취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가 시작하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보라 의원이 관심이 좀 많으신 부분인데 청년 정책을 좀 저희가 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한동안 또 선거 무렵에 청년 대상 사업들이 막 많이 생겨났었어요. 네.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였던 내일 체험 공제. 이 부분에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이 돼서 우려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 일단 궁금하고요. 예산은 그렇다면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 대표님께서 좀 한번 보도 나온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그리고 장기 근속 또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것을 마련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년 동안 중소기업에 이제 근속하는 재직자가 매월 12만 원을 넣게 될 경우 5년 후에 총 모인 돈이 72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약 1,200만 원 정도를 중소기업이 매월 20만 원씩 납부해서 더해주고 그리고 약 한 18, 9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씩을 정부가 사실상 이제 7회에 걸쳐서 총 1,080만 원 정도의 돈을 네. 이제 적립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의 공제금이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15만 명, 16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이 공제에 가입을 했고 네. 중간에 한 10명 중에 2-3명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사측의 이유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해지를 했지만 그래도 만기에 가깝게 넣거나 만기에 이제 수령하게 되는 예정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내년도에 뚜렷한 어떤 이유가 없이 대폭 삭감을 하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일몰제라고 해서 어느 시간까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거나 추가적인 결정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제도의 형식을 말하거든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정책의 성과가 뚜렷했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쪽의 반응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전년 예산의 5.9%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5.9% 거의 다 삭감된 거군요. 그렇죠. 거의 네.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약 164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무엇보다 이제 지원 대상 산업도 이전에는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도 다 네, 적용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제조 건설업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신규 가입 대상을 1만 명 정도로 축소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 근속을 유도했던 사업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고 공제 가입 기간도 원래 5년이었는데 금액이 줄면서 3년으로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정부 적립금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에 이제 의견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앞서도 정책 성과가 그래도 좀 있었던 네, 뚜렷하게 있었다. 기업과 청년 양쪽에 이제 반응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신보라 의원께서도 관심이 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내년에 이제 예산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하는 사업이 이제 새로 신설되면서 사실 이제 많은 정책들이 그 정책의 유지 목적이 유사 사업일 경우에는 통합되거나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제 청년 도약 계좌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대체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 도약 계좌는 어떤 건지 조금 알아야지 저희가 네. 대체 가능한 건지도. 네,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일 채용 공제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예. 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하고 네. 자산 형성이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출발한 사업인데 이번 청년 도약 계좌는 근로 유지를 목표로 하지만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무조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자산 형성에 좀 더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채용공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게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공제라는 사업인데 그건 네. 5년 동안 장기 근속을 전제로 3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는 구조인데 그렇죠. 청년 도약 계좌는요. 중소기업 장기 근속 조건은 없어요. 그럼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럼 분야도 아무 분야도 맞습니다. 분야 제한이 아예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소득만 있으면 있으면 되니까. 내일채용공제의 문제점으로 좀 나왔던 것이 중소기업의 그 인력 문제 때문에 장기 근속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중소기업에 오히려 매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대두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은 없애고 근로사업소득만 있으면 조건은 충족. 네. 하지만 말하자면 한 4,800만 원, 연 4,800만 원 이하에 있어서 소득이 낮을 경우에 정부의 지원금이 더 보태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네. 그래서 기업에 기여금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기업의 기여금은 없이 본인의 부담금과 정부의 기여금으로만 자산이 형성되는 구조고 원래는 공약사항으로는 10년 거치 1억이었는데 사업 이제 현실성을 감안해서 5년으로 5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너무 형성도 길면은 또 많이 끝내시니까. 네, 그래서 자산의 형성을 규모를 좀 키운 거죠. 5년에 3천만 원이 아니라 5년에 5천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유사 사업의 형태를 띠지만 자산 형성의 목표를 조금 더 두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조금 더 보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일채용공제의 단점은 좀 보완하면서 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초 대표님께서는. 저는 생각이 완전 다른데요. 예.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 기업 차원에서는 인력난 좀 장기로 최소한 5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수급하고 청년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가게 됐을 때에 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이제 너무나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대기업과 그렇죠. 이제 차이가 크니까요. 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라는 양쪽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 그러니까 뭐 정권을 비교하지 않아도 어쨌든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하자면 예. 지난 정권에는 이 내일채용공제와 그다음에 청년 희망적금이라고 하는 예. 2년 만기로 약 한 뭐 연 10% 단위 사업이 이번에 나오면서 몇 달 전에 저희가 다룬 적이 있어요. 뭐 예. 순식간에 마비돼서 네, 순번제로 맞아요.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뭐 등록도 못했다 예. 이랬던. 그래서 약간 이 두 개의 체제로 사실 청년들의 어떤 부분 자산 형성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번 윤석열 정권의 그러니까 청년 도약 계좌를 사실은 청년 희망적금과 좀 유사성이 많이 있어서 차이가 뭐냐 이런 게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청년 도약 계좌가 일정 부분 청년 희망적금의 어떤 한계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수긍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계좌의 이 문제를 좀 보완한 형태로 완전히 대체제 역할을 한다는 건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 청취자 한 분이 이제 네.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사연을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여기에 가입 대상자가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작년도에 소득이 없어서 아예 가입을 못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 거냐라고 질문하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예를 들면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납입을 하게 되면 뭐 원래 1억 목표를 5천만 원으로 줄였다고는 하더라도 납입한 거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조해주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청년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자기가 월급으로 쓰고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적금으로 하는 거를 자기가 정말 줄여서 쓰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일정 부분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은 편법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아서 자산을 늘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든지 이런 사각지대가 저는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가는 청년은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결과적으로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 취업을 준비를 할까? 중소기업을 갈까? 두 개의 선택들 중에서 내일 채용 공제도 있고 하니 그러면 우선 일을 하면서 뭐 장기에 더 준비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전문성을 더 쌓아야 되겠다라고 차선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중소기업 중에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업체에 이제 자기가 가기로 결정하거나 거기에서 채용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네. 예를 들면 창업을 하고 뭐 이제 중소기업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준비하고 대기업을 합격했는데 중소기업을 간다든지 이런 선택지에서 내일 채용 공제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는 청년은 정말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이것이 청년의 직업 선택지를 정말 좁힌다? 그런 한계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년 만기인데 네. 얼마 앞두지 않고서 이제 사측에서 더 이상 당신을 채용할 수 없다. 혹은 우리가 이제 납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6개월, 4개월을 남겨놓고 만기를 채우지 못해서 예상했던 금액을 수령받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어차피 너 그 금액 받으려고 하지. 그럼 우리가 그 납입분만 낼 테니까 임금을 4개월, 6개월 받지 않고 최종적으로 받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악덕 기업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부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걸러내고 향후에 중소기업 관련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주거나 할 때 페널티로 이걸 연동시킬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고민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일 채용 공제도 완벽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 등 여러 가지로 또 지원금 뭐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져서 납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청년 도약 계좌에선 그러면 중소기업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라든가 아니면 소득 없는 청년들이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이걸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또 같이 이 문제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 대표님 주장 중에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던 게 처음에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 정부 예산이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삭감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사실은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20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설계할 때도 이게 중소기업에 재직한 그리고 취업한 청년들에게만 이제 혜택을 좀 주다 보니까 너무 중소기업 고용 유지율에 집착해서 이런 식의 설계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청년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중소기업 취업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 프리랜서 청년들이랄지 플랫폼 근로자랄지 이런 부분들은 많죠. 또 전혀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약계좌가 그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조건을 없앤 거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포용력 장단점이 서로 지금 있는 거네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대표님도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장단점은 청년들이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듣는 청년분들께서 조금 더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처해 있는 직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차이가 있을 유불리가 수밖에 없고요. 있으니까요. 근데 사각지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두 분께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내일 채용 공제 자체는 방금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임금을 체불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게 기업의 조건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제 기업의 기여금을 줄였으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이 이제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득이 없는 그럼 청년들은 지금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은 이제 다른 제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어떤 이제 제도가 있습니까? 취업 성공 뭐 패키지 제도랄지 이런 형태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또 소득 부조와 관련된 제도들이 있거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도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다. 이쪽은 어쨌든 소득이 좀 낮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청년의
이 경제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네. 있거든요. 청년 문제 중에서도. 이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내일 채용 공제에 이미 가입을 해서 네. 중소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구제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제도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지금 자신의 전문성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은 지금 이게 갑자기 예산이 줄어버리면 어떻게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 또 그걸 지금 하려고 기다렸거나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 분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짚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미 가입을 했던 납부하고 있었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계약 대상자이기 때문에 만기가 될 때까지 이 사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주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고요. 원래 종전에는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 뭐 당장 이제 내년도를 앞두고 중소기업이라도 취업을 예를 들면 준비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자산 형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중요한 축으로 생각했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뭐 타격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족한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약간 시야를 넓혀보자면 결과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거나 특정한 정책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집어넣고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있었는지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치로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예측되는 총량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각지대로 예를 들면 이전에 뭐 청년 인턴 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뭐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약간 이 부분을 악용해서 악덕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평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 수가 얼마나 정부 차원에서 늘었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뭐 기업의 대상자로 이제 지원을 했다면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가지고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정책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평가 요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그런 기업들에 이제 가지 않도록 최대한 어떻게 하면 왜냐면은 여기에서 단순히 청년한테만 이제 메리트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기업 차원에서도 이전보다 조금 더 손쉽게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는 분분히 사각지대가 그 있는 대해서는 부분이고요. 뭐 지원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청년 채용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을 설계할 때도 상호 연결을 해서 이제 비슷한 유사한 정책 목표가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사실은 연동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용하는 업체가 있지 않는지 이런 거를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부분입니다.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다음 또 정책을 마련하는데 토대로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지금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미 그 공제 가입해서 있으신 분들은 만기까지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 이제 가입자가 문제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원 업종을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번에 국한을 시켰는데 그건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중기부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영 장관이 이걸 확대를 해서 전 업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도 일단은 좀 분야는 좀 더 넓혀 가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어쨌든 청년 정책들 저희 계속 좀 지켜보면서 청년들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정책의 일관성은 있는지 안전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좀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는 정책인 문제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 최전선에서 희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 바로 간호사분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 유행이 많이 이제 가라앉게 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실태 조사가 지금 나와서 그것이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신보라 의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한 전국 245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는 총 764명이고 이 중 그 코로나19 병동 근무자는 588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중 229명이 50%가 거의 넘죠. 그러네요. 네, 코로나19 병동 감축 이후에 원래 근무했던 부서로 복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이분들 중에 복귀하지 못한 분들 중에 60%는 병원으로부터 무급휴직이나 공고사직 압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9.6%는 연차 사용을 강제당하거나 타 병동의 헬퍼 역할을 하는 등의 다른 압박을 경험했고 여러 차례 부서가 옮겨지는 부당한 대우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코로나19 환자 감소로 병동이 폐쇄된 이후에 다른 부서로 배정받은 간호사의 83%는 네.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 부서 근무가 결정이 됐다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했고요. 이 가운데 69명은 타 부서 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설명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부서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간호사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데 분노를 느꼈다. 또 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을 당해 절망했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런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다시 유행이 확산이 되면 코로나19 병동 배치를 수락하겠냐라는 응답에 네. 수락하겠다는 응답이 그래도 62%나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또 전염병이 있다면 네. 나는 또 가겠다.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들의 분노와 절망의 네. 감정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게 한동안은 국민의 영웅이니 그럼요. 예, 정말 더 이것에 네. 어떻게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 마련하라 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다가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는 건 일관성이 너무 네.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문제를 좀 해결해 앞으로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또 나설 수 있게끔 네.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간단하게 어떻게 느끼셨는지만 일단 조 대표님께 좀 먼저 여쭤보죠. 네. 결국 우리가 또 다시 재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또 다시 위기가 오고. 근데 그럴 때 이 학습 효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좀 우려가 됐습니다. 네. 이걸 보고서 과연 물론 60%가 가겠다고 하셨지만 예. 좀 또 올라오게 되는 새로운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배치를 최대한 지금 있는 배치에 있어야지 저 코로나 병동으로 자원해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너무나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학습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향후에 우리 재난 상황에 어떻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그렇죠. 대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학습 네, 효과를 맞습니다. 줄 수가 있다. 자, 뉴스브런치 1부 잠시 마치고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뉴스픽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지금 코로나19 때 희생한 간호사들의 부당 대우에 관련된 실태 조사 내용을 저희가 지금 들어보면서 조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 그래도 60%가 가겠다고는 했지만 코로나 병동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 오는 간호사들에게도 안 좋은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 네.
자, 그것만이 아니겠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민적인 재난 상황으로 감염병을 맞이한 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그렇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많지 않았습니다. 전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굳이 병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이제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인력 배치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존 병동에 있었던 간호사 중에 이제 코로나 병동에 자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내거나 그렇죠. 강제 배치를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모자란 부분을 새로 채용을 한 구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력 배치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강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적 측면에서만 간호 인력을 보고 이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서사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이미 여기 채용되신 분들이 원활하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재배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무급 휴가를 강요한다든지 암묵적으로 이제 사직을 하라고 권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우리 사회가 경종을 좀 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OECD 기준으로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간호사 1인당 돌보고 있는 환자 수가 거의 3-4배 가깝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뭐 5-6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이 뭐 돌본다고 하면 우리는 16명 이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명 넘어가는 병동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국감에서 보건복지위 질의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전체적으로 병원당 어떻게 1인당 간호 인력 1명당 병상수 혹은 환자 수를 돌보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격하게 기준이나 좀 상식적인 수준을 미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뭐 공개를 하거나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자라는 질의들이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자면 기존에 지금 투입됐던 인력들이 자신이 원하는 전문성이 있는 이제 그런 부서로 다시 재배치되는 부분들이 저는 병원 내에서 경영진이나 전체적인 구조나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지침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간호법을 특별히 제정하자라는 이제 간호 인력들의 운동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 단체와 의사 단체 등등의 이해관계가 많이 부딪히면서 좀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각 그 병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한 나와야 한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다시 이런 제2의 코비드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기존 인력 배치와 추가적인 인력 배치 그리고 위기 상황이 종료됐을 때에 그러면은 새로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뭐 계약직으로 뭔가 뭐 투입을 시킬 건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주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 후에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제2의 제3의 피해자는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유 자체가 여러 병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 병실과 코로나 병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정규 근무조가 아닌 그 즉시 투입하는 그런 인력 운영 방식을 막 운용하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까 실태조사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학습효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이제 간호사 안 가겠네요. 네, 병동에 가겠다고 자원하는 인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병동을 운영하면서도 실제 신규 간호사 1년 내 사직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간호사의 사직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가이드라인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1, 2, 3지망 희망부서라도 받아서 최대한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원부서 복귀를 돕고 원부서로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서로 배치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어떤 적응 시간 노력에 그게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네. 그에 따른 보조적 인센티브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고 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냥 희생을 감수하라고만 하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죠. 근로기준법상에서도 이거는 부당한 처우가 되고 그거는 회사에게도 네.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를 하는 운용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인센티브라든지 권고안이라든지 권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앞으로도 네. 이런 상황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조혜숙님께서 의료진에게 희생을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사람을 이렇게 부품, 비품 취급하는 그런 인식 자체를 좀 변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문제가 처리될지. 네.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이 정부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인식 변화와 함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